나마스카. 자, 오늘은 영성의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 경제, 정치 체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제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게 아니고 그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뭐로 됐냐면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조물주 하느님 음과 양으로. 우리 동양 철학에서 그렇죠. 음과 양. 인도에서 똑같아요. 인도에서는 뭐냐면 음을 먼저 쓰지 않고 양을 먼저 써요. 양과 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느님이다. 인도 말로는 브라마다 그랬어요. 그럼 양이라는 게 뭐냐면 원료를 말하는 거예요. 체. 그리고 원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다 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뭘 만들려면은 원료와 그 원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친 것이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 음과 양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하느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바로 그런 어떤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하느님 안에서부터 모든 게 나온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영성을 이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왔어요. 그죠? 그것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이제 다음에 이제 영성에 대한 깊은 철학을 할 때 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나왔는데, 나온 그 많은 창조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진화된 존재예요. 소위 말하면 하느님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가장 가깝게 닮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들이 그 가장 그 높은 그런 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정말 하느님 저로 바로 밑에 있는 인간으로서 모든 하느님의 창조물을 보살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참다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인간의 역할은 뭐냐면은 모든 창조물을 창조물들이 가진 도를 갖다 잘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인간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정말 하느님이 사랑하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네오 휴머니즘이라고 붙였어요. 왜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안 붙였냐면 휴머니즘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휴머니즘이 나온 그런 역사적인 바탕을 보면은 휴머니즘은 그러니까 그 잘못된 중세의 그 신관, 신이 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그 반항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한 신은 죽었다. 나는 이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휴머니즘인데, 그러니까 인간 본의적인 이제 삶을 살겠다. 그래서 나온 건데, 그것이 이제 더 승화적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물질 세계와 합쳐지면서 나의 중심적으로 다른 모든 것은 나의 착취 대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휴머니즘이 그때 옛날 나왔을 때 좋은 취지에서 더 승화되지 못하고 아주 타락돼 버렸어요. 물질, 자본주의와 결합된 휴머니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용어를 쓰지 말고 다시 이제 옳은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죠. 올바른 신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개념에서 본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네오 휴머니즘, 새로운 인도주의, 새로운 인간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와 같은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동체대비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만물이 같은 체에서 나왔어요. 근데 약간 그 겉모습들이 다른 뿐이에요. 그 만물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겉모습들이 다른 그 만물들을 잘 하느님을 대변해서 잘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인간의 그 도리죠. 이제 과거의 휴머니즘 승화된 이것이 과거의 휴머니즘을 승화시킨 것이 네오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과거의 휴머니즘 그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자본주의가 결합이 되면서 타락된 휴머니즘이 되어버렸어요. 착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거. 인간이 만물을 착취하는 거예요. 생명체, 무생명체.
나아가서 그 착취가 들어오면은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해서 착취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휴머니즘이 다른 대상의 인간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 다른 생명체를 착취하고, 동식물 다 착취하고, 그 다음에 무생명체까지도 착취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휴머니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그와 같은 휴머니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또는 인간 사이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면 새로운 휴머니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네오 휴머니즘을 받아들인 그 바탕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치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노는 것이 프라우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프라우트는, 그러니까 쭉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오 휴머니즘 우리가 도입했을 경우에는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공산주의도 많고, 물질주의들은 다른 거 뭐 필요 없다, 누구는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물질만 아주 향유하면 됐다,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거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주의, 네 이기심에 따라서 하다 보면 제대로 된다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것도 극복할 수 있어요. 다 같이 가야 되니까. 편협한 사상은 또 극복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지역주의, 혈연주의, 종교주의, 주의주의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네오휴머를 통해서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이 프라우트는 1959년에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면서 그 영적 스승이기도 한 그런 P.R. 사카라는 분이 그 제시한 하나의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네오 휴머니즘의 바탕을 둔 프라우트. 근데 프라우트라는데 그 영어에서 나오는데 Progressive Utilization Theory. 그러니까 P.R.로 떼어오고, 그다음에 U자 떼어오고, T자 떼어가지고 프라우트가 됐어요. 그죠? 자, 그 프라우트는 경제제도를 얘기하고, 정치제도를 얘기하고, 사회문화, 종교, 뭐 여러 가지 다 인간 삶과 관계된 모든 걸 다 짚고 갔어요. 근데 오늘 특히 중요한 건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니까, 경제가 지배하는 사회가 지금 현재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부터 좀 얘기합시다. 그래서 프라우트에서 제시하는 경제제도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 동의할 거로 생각해요. 모든 자원, 그러니까 모든 자원이라면 물질, 광물질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모든 물질, 그 다음에 또 사람도 포함해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의 육체적인 것도 있어요. 육체적인 것도 자원이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더 그 자원의 더 에너지가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지금 물질 과학에서는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이런 것만 따지는데, 이 정신 과학에서는 우리가 그 마음의 그 에너지를 더 높이 평가해요. 마음이 좋아지면 병도 나서 버리는 거예요. 약으로 헐 고칠 필요 없이. 그래서 그러한 이 영적인 그런 그 사생의 바탕을 볼 때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자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원, 영적인 자원도 다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활용하지 않는 것은 그게 뭐랄까 제대로 생산을 이상적으로 못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원들을 갖다 최적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용해가지고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생산하면 이제 팔릴 거 아닙니까? 그죠? 팔리고 나면 거기에 이제 이윤이 나올 거 아니잖아요. 소득이. 근데 그 소득은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않은 거예요. 자원은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최적으로. 그 다음에 그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해낸 것의 그 결과는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않은 이 두 가지예요. 그죠? 이게 아주 상식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최적 활용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달라요. 일반적으로 저는 경제 논리에서는 물질과 인력, 정신력 일부 인정하는 이 정도죠. 그죠? 근데 이 프라우트에서는 모든 참고나
그 정신적인 영적인 거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든 자원, 그다음에 과학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기술 같은 것도. 그다음에 이걸 또 최적이라는 게 지속 가능해야 돼요. 다 써버리고 그다음에 못 쓰게 된다면은 더 자원이 없으면 그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 최적이라고 하는데 최적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죠? 최신의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아까 네오휴머니즘이 나왔어요. 뭐가 결과가 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는 존재가치. 그 사람이 기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존재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물이니까. 그래서 모든 대상에 대해서 존재가치를 배려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존재가치라면 이건 인간에 대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저 생계를 보장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최저 생계라는 게 아주 그냥 그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돼요. 지금의 경제 규모 또는 그 생산의 능력 이런 걸 볼 때 그 최저 생계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돼요. 분배만 잘하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취업의 기회를 줌으로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 월급을 통해서 급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최저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할 수 없는 불구제라든지 노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거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대로 지불해야 돼요. 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모든 이 존재하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뭐 인간 모든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다 최저 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인간다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성장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기여도에 대한 배려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여도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한하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자본주의에서는 무한하게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와 그 소득의 집중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대공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하나 책으로서도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상한선. 그죠?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지금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프라우트는 자본주의 이후에 이제 올 그런 제도를 갖다 이해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상한선을 설정하는데, 초기에는 상한선이 지금은 뭐 10,000배도 넘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과 최고로 돈을 받는 사람이. 근데 그것을 대폭 줄이고 어떤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장기 시간을 두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10배로 지금 적용되는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초급 공무원이 대개 세계 대부분 나라 보면 10배예요. 노르웨이 같은 데는 5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배분을 하면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프라우트의 경제제도의 큰 골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이제 방법들이 뭔데 프라우트에서는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하죠. 지금 경제적인 민주주의 전혀 아니죠.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평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민주주의는 경제적인 민주주의가 바탕을 두지 않고서는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먼저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갖다 성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프라우트에서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인 민주주의. 경제적인 민주주의는 뭐냐면 착취를 갖다 중시하잖아요. 자본에서 노동을 착취한다든지 누가 누구를 착취한다 이게 착취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평등하게. 그래서 자본의 그 경제적인 민주주의 경제적인 착취를 갖다 종식시키는 방법을 하나로서 자본의 소수 독점을 금지하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소수 자본가에서 독점이 되고 그 독점이 처음엔 안 됐죠. 그런데 그 자본은 속성상 그게 그대로 놔두면 계속
큰 자본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본이 독점이 이루어져요. 막사 이런 대로. 그죠? 그래서 소와 소득과 부의 상한선을 설정하자 이거죠. 공산주의에서는 자본이 어디에 독점되어 있습니까? 공산주의에서는 당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독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부와 소득이 독점됐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두 가지 다 경제 공황이 올 수 있게 돼요. 그걸 두 가지 다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착취가 뭐냐면 지역 문제예요. 지역이 이렇게 지역 중심의 경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재라는 자본이 유치를 방지돼야 돼요. 지금은 돈이 들어가가지고 큰 대기만 들어가서 거기서 다 해가지고 갖고 나가버려요. 그죠? 또 멀티내셔널 그런 기업들도 와가지고 다 해가지고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균형되고 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제가 아니에요. 착취에 아주 맥시멈 사용 이루어지는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재,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다 나가버리지 않아요. 미국으로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것을 갖다 막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지역이 발전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재들한테 충분히 또 보상을 해야 돼요. 아까 같은 최저생계뿐만 아니라 기여도가 나쁜 사람들한테는 많이 줘야 된다. 10배, 20배가 넘게, 그죠? 1000배, 10,000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자본도 어떤 걸 투자했으면 그 투자한 자본이 다 빼고 다른 나라로 나간다,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게 해야 돼요. 일단 자본을 투자했으면 거기다 투자하고 그 과실만 가져가게 해요. 그죠? 자본 자체를 빼가지는 않게 해요. 이게 다 지금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다 배치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아주 자본주의 나쁜 점만 아주 농축한 것이 지금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막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생산이라는 게 보면은 이윤을 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과소비를 많이 조장해요. 자동차도 하나 쓰면 한 5년 쓸 수 있는 걸 막 한 3년마다 바꾸게 한다든지.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생산을 필요 없이 많이 해가지고 자원도 낭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이윤은 남게 돼요. 그죠? 근데 프라우트는 그렇지 않아요. 소비, 그러니까 수요를 위한 그런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원이 필요 없이 낭비되고 막 착취가 되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윤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걸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윤의 생산을 지향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소비를 위한 생산이 되면 뭐냐면 이걸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협동조합 체제를 해야 돼요. 소비자, 생산자가 협동조합을 한다든지 또 그것이 그럴 때는 생산자 협동조합, 그 다음에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생산자 협동조합에서는 소비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수요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자기들 생산하는 것이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산자한테 좋고 소비자도 가격 안정적이야 좋죠. 그죠? 협동조합 체제가 이와 같은 소비를 위한 그런 생산에 아주 도움이 돼요. 그래서 프라우트의 그 경제 체제 중심은 협동조합 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프라우트의 또 특징이 농업이 중시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프라우트 자체가 영성이 기반을 두기 때문에 정신적인, 영적인 차원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 공장에서 시멘트로 가득 찬 그런 공장에서, 시멘트로 지은 그런 공장이나 기타 등등 철로 만든 그런 공장에서 우리가 일하고 생활을 하면은 뭐냐면요, 초록색을 볼 기회가 작아져요. 그러면 인간의 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초록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정적이고 릴렉스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삭막하게 되지 않아요. 특히 농업 중에서도 지금은 그런 특화를 하기 때문에 겨울 농사를 안 짓는 게 대부분이에요. 채산성이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황량하게 돼요. 그죠? 근데 협동조합 체제를 하면은 그 인력에 나는 인건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도 그 경쟁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농업을 중시시고 협동조합을 하면 인간 심성이 굉장히 순화되고 좋아져요. 그래서
자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남들도 생각하는 이런 식이 돼가지고 경제가 상당히 이상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이 중시돼요. 근데 지금은 신자유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화예요. 니네들이 이제 한국에서 지금 농업을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전자라든지 조선 뭐 이런 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논리에서는 신자유주의 논리에서는 농업이 중시될 수가 없어요. 농업을 중시했다가 우리가 거꾸로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특화를 하고 있는데 프라우트에서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이 새로 나올 때는 농업이 중시됨으로써 이제 지금 같은 그런 특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식량의 그런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라우트는 대중경제. 그러니까 대중경제라고 하냐면 대중들이 산, people's economy라는 건데 대중들이 삶에 관심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대중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 주, 의료, 교육이에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봐봐. 이번에 코로나 와서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의식주, 보통 사람들 삶에 관계되는 이 부분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심리경제. 뭐냐면요, 마음이 풍족해지면 다른 사람한테 더 주는 걸 좋아해요.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 그래도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게 있어요. 작은 것은 만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더 하는 이런 심리가 생기면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차이적인 심리적인 방법으로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게 프라우트 그 특징이 나올 수 있어요. 자본주의에서는 정말 그런 거 생각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의 슈마하가 나오는데 Small is Beautiful이라는 거. 그게 바로 그런 논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심리 경제를 또 개발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인들이 남이 많이 가질 때 이제 심리 경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기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사촌이 너를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의 변화를 하는 사람은 경우엔 이것이 뭘 더 갖고 할 때는 그게 더 기뻐하고 더 해주려고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쉬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는 하도 이기적인 거, 관심을 많이 두고 그걸 갖다가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들이 좀 줄어드는데 실제로 이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어요. 특히 영성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개념을 강조하고 동체 대비가 생각나면 이것이 아주 쉽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경험했는데 뭐냐면요, 제가 공동체 한다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어떤 데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어디를 방문하면서 누가 뭐 선물 하나 주는데 그냥 그걸 마시면 엄청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마시려고 딱 들다가 그 순간에 내가 같이 사는 그 동등제 생각 식구들이 나가지고 거기서 막 마시는 걸 그날 순간에 딱 그만뒀어요. 근데 그때 오는 기쁨이 말도 못했어요. 그때 큰 걸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이거 심리경제. 그죠? 그래서 프라우트는 영성이 기반한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프라우스에서 또 하나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같은 하나의 생산 체제로서 이런 피라미드 체제를 줬어요. 뭐냐면 위에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 개인 사업이에요. 뭐 식당이든 슈퍼든지 미장원이든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 사업은 완전 경쟁이라는 그 논리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경제 논리에서. 그죠? 그거는 뭐 자본이 독점할 수 없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이제 커지면은 그때 협동작으로 하라는 거예요. 5사람 이상이 그 식당을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협동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이보다 크지만 소규모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이와 같이 유사한 사업인데 이게 이제 규모가 큰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협동조합으로 결성해가지고 하라 이거. 근데 우리는 아주 그 재미있게도 협동조합의 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의 중요한 편인데 이게 아주 척추인데 추협동력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 대규모 소비재 산업, 그 다음에 경공업, 그 다음에 대규모 농업들은 이제 협동조합 체제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농업도 보면요,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요새는 협동조합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집집마다 트랙터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자원이 낭비해요. 그 사람들도 돈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것이 다 그냥 자동차 트랙터 회사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협동조합이 되면 한 개 가지고 한 마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농업 규모가 커진 농업을 위해 협동조합 꼭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농업이 조금 커지면은 협동조합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규모가 큰 협동조합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게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다 실패했어요. 성공적이란 뭐냐면 그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이 사회의 멤버들이 도덕성이 아주 철저해야 돼요. 그리고 또 관리 능력도 있어야 두 가지. 근데 지금의 그 상황에서는 이게 좀 힘들어요. 특히 도덕성에서 문제가 많아요. 능력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소수를 이렇게 위에서 결정한다는 이런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이 꼭 실패해요. 그래서 협동이 조금 하다가 서로 싸움만 하고 끝나게 돼요. 그게 바로 도덕성이 아직 우리가 개발해. 프라우트에서 제시하는 그 정치제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만드는 것 중에서 민주제, 소위 말하면 선거의 민주주의, 이것이 그래도 제일 나은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라우트에서 그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를 조금 어떻게 더 보완할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 민주주의는 정당 중심이에요. 그죠? 미국이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인데 두 개가 지금 다 보수로 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간에 정당 중심적 정치 제도에서 문제가 뭐냐면 자본과 그 아류 집단, 그러니까 자본가에 빌붙어 사는 학자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아류 집단에 의해서 지배되는 소위 말하면 소수 집단에 의한 정치예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죠? 소수 집단을 위한 정치예요. 특히, 이 서방의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는 다 자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당선되고 돈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 대중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또 하나, 지금 있는 선거의 정치제도가 문제가 뭐냐면 투표권자가 무지해요. 그죠? 무지한 사람도 돈에 해서 쉽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항상 투표권자가 아직 영성이 개발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주의, 허리한 기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눈으로 못 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결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바꾸는 것이 이제 개선하는 것이 프라우트에서 말하는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의 기본 생계를 성취시키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태도로 정치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뽑는 이런 제도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다른 말로 보면 진보적인 사회주의가 대민주주의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구현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라는 것을 좀 잘못 인식해가지고 있는데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달라요. 그죠? 사회주의는 유럽에 북극 사회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는 여러 같이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진보적인 사회주의라는 건 좀 달라요. 이 진보주의라는 뭐냐면요. 사회주의를 하되 같이 사는데 우리가 기여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보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프라우트 제도를 우리가 네오 소셜리즘이라고 하기도 해요. 진보적인. 그래서 프라우트 제시하는 뭐냐면 선거 유권자의 선거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운전해서 아무렇게나 막 내가 자유다, 나한테 운전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사고를 많이 내버릴 수 있잖아요. 똑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선거도 아무나 막 내가 한 표 있으니까 아무나 찍을 수 있어. 그렇게 나 이기적인 대로 해버리면 국민 전체에 다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유권자들한테 선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또 여러 가지 네가 좋은 지역 정서라든지 이기적인 이런 생각을 버리고 전체가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지 결국 우리한테도 더 좋은 결과 돌아온다. 이런 그와 같은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선거할 수 있게, 자동차 운전면허 받은 사람, 운전면허 통과한 사람이 할 수 있게. 그죠? 지금은 그냥 모든 이 개인 나이가 18세 이상이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바뀌기가 쉽잖아요. 여러 가지 선거 공약이 그냥 이기적인 선거 공약을 하면 또 찍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극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권자의 우리가 도덕성을 고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네 관점이 도덕적으로 봐라 이거죠. 항상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선거의 그 다음에 물론 거기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후보자의 경우도 도덕적이 있어야 돼요. 도덕적이죠. 그 다음에 대중의 정치, 경제, 사회 의식이 고양.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사람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다. 그냥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갖다 강조시키는데 이것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프라우트의 또 특징이에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부 한 10몇 년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교수라든지 일종의 그런 NGO 대표들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거를 감시하는 이런 걸 했어요. 그분들은 선거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그 파워를 낼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인들한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정치인들한테서 당했어요, 결국. 그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헌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프라우트에서는. 그와 같은 감시기구를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중매체가 요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곡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곡된 식으로 선거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주 그 다음에 팍스 TV가 트럼프 편, 그 다음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민주당 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곡을 하는 거예요. 후보자들의 그런 아이디어나 기타 등등,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대중매체 개선, 우리나라도 5대 여러 가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개선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이는 아까 같은 그런 결과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프라우트시즘, 그 다음에 정당 없는 민주주의, 정당을 인정하지 말자. 정당은 작은 이익이라든지 정당의 이익이라든지 기타 등등 정당에는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갖다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유능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당제도에서. 아직 극소수예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좀 특별한 경우라도 할 수 있어요. 상당히 개선된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능력 있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정당 관계 없이 옛날에 우리나라 선거에 발로 뛰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이 정당제도를 지향.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한 이원적인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입법, 사법,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플러스라는 게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을 갖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두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4대 기관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국가를 관리하는데
요 관련 요 단체 이 기구를 갖다가 감시하고 도와주는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 붙인다면 원로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원로원이냐면 그러니까 원로원은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륜이 있는 분들, 정치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정치에서 자기가 뭘 하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선거로서 그냥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NGO를 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헌법기구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기관이 이와 같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제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기관과 뿔뿔이 국민들과 의사소통을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로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로원이 감시하고 또 소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삶을 크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인데 문화에는 종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상에 대한 거. 근데 우리는 지금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는 나라라 정말 참 좋은 희망적인데 사회문화제도 프라우티즘하는 것은 다양한 하나. 이게 말이 뭐냐면 하나로부터 왔어요. 그죠? 그렇지만 다양해요. 꽃이 그냥 장미꽃 동산에 하나가 딱 되어버리는 것보다 많은 꽃이 어울려지는 하나의 꽃동산이 되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로부터 왔지만 다양한 표현을 인정해주는 다양한 하나.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왔죠. 하나님에서 나왔죠. 그죠? 근데 다양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 이런 것도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도 다양한 문화. 그냥 일률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온갖 정서 그다음에 지역 언어 사투리들 개발해야 돼요. 옛날에 누르지 말고 생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만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 여러 가지 각각 전통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양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갖다 진행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의 심성은 확장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축소되기보다. 그래서 그거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다양하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또 안 돼요. 너 나는 다른 거다 하면 안 돼요. 한간데서 나왔다. 우리 한 조상 밑에서 나왔다.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 서로 다양성이 있지만 서로 협조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 문제, 가정 이런 거 기타 등등 우리나라에서 잘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극복해야 할 게 지연, 혈연, 학연, 종교연 등 좁은 정서를 극복해야 돼요. 그런 건 내가 이런 거 했지만 나 외에 너는 인정하지 안 되나 해서 안 돼. 나는 이건데 당신은 또 그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거 뒤에 항상 하느님 하나가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잘 긍정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가족 혈연에는 서로 도와주고 이런 걸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배타적이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다음에 수도 문화인데 거짓 문화. 지금은 자본주의에서는 정말 문화적인 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종교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있어가지고 그 인간의 심성에 아주 거칠게 만드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해. 내 비구들아, 네 눈을 컨트롤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 의식구조에서 보는 것이.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그런 광고를 봐봐요. 자기 초이스가 없이 그냥 떠버리잖아, 무슨 광고들이. 그게 다 보면 이 수도 문화들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모든 인간 심성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거든요. 이런 것들 규제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그것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민주주의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그 이익 집단을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그런 생각할 수 없어요. 그죠? 프라우트스는 이익을 아주 중시하고 있어요. 이 수도 문화. 그렇게 됨으로써 올바른 그런 문화, 올바른 종교, 이렇게 배타적이지 않은 이런 종교를 되는 거죠. 프라우트는 1959년에 주어졌는데, 그때는 이와 같은 다양한 제도들이 없었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들. 근데 제 경험을 때 제가 1990년에 돌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 지금 경제가 무슨 소리 하는데 1990년대 이후에 IMF 일어나고 그 다음에 2008년에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는요,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고 또 그런 그 해결책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게 아주 좋은 현상인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필요성을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한 지금 대안제도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한 대안제도들이 더 이제 조정되고 더 아름답게 이제 다듬어지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프라우트예요. 다른 게 아니고. 자, 하나,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하는데 그 각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나오는데 그 아이디어 나오는 사람들이 그 각 분야, 예술 분야에서 나와, 경제 분야에서 나오고 무슨 농업 분야에서 나오고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분야를 갖다 다 설명을 더 잘 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여기보다. 프라우트주의자 한 사람의 여기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각자 분야의 사람들을 다 잘 인도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정서를 사용해서 다 설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따르죠. 근데 프라우트의 설거는 그와 같은 대표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연대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라우트가 이제 다른 것인가? 프라우트는 미리 이런 대안들을 얘기했다는 것이 좀 다른 거고, 두 번째, 그 대안의 깊이를 보면은 다 그 영성이 다 깊은 그런 기반을 뒀어요. 지금 요새 나오는 어떤 대안들은 그것이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보완되면 돼요. 그래서 영성에다가 기반을 둔 이와 같은 프라우트 철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프라우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이렇게 하면요, 아까 얘기했던 각 분야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영성을 또 접목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각 분야를 보는데 영성 눈에서 보게 돼요. 농업을 보되 영성 눈에서 보고, 종교를 보되 영성 눈에서 보고, 문화를 보되 영성 눈에서 보는 거죠. 그죠? 경제를 또 영성 눈에서 보고, 정치도 영성 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눈에서 아이디어를 낸 지성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성이 개발된 지성인, 그리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하는 가치관을 갖다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드 비프라라고 했어요. 사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좋은 성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사드가 상스크리트인데, 미프라라는 게 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과 영성과 양심을 갖춘 그와 같은 지성인들이 각 분야를 리더하게 돼가지고 그 지성인들끼리 손을 합쳐가지고 대중들을 위한 그런 사회경제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프라우트 출신들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사드비프라의 그 새로운 사회체제에서 확립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프라우트가 이루어지려면 사드비프라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서서히 또 그런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사회가 더 어려워지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 갈등이 심하면은 그런 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회 의식이 더 개발돼서 이건 아닌데 먼저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사드위프라고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행동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죠? 프라우트 저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큰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돼요. 이건 하나의 원리를 예, 얘기하는 원리죠. 예. 그걸 이제 그 원리를 어긋나지 않게 허되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시간과 장소와 그 사람들의 문화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이 한다는 것이 그러면 다양성이 또 어긋나는 거예요. 그죠? 프라우트는 자본주의가 대공황으로서 붕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기간이 있는데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지 않고 공산주의는 이만 끝났고 자본주의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대론 대한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 기간이 계속될 거예요. 그때 아까도 그 조태경 선생님이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더 많은 것이 나와요. 그리고 잘못된 대안들도 많이 나와요. 동시에. 예.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것이 다 조정이 돼요. 순화가 되고 또 조정이 되고 해가지고 그것이 총합으로서 나오는 것이 이제 프라우트 될 거예요. 그 이름이 꼭 프라우트일 필요도 없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라우트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가 깨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과정 과도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과도기를 통해서 이제 의견 취합이 되고 나서 결과적으로서 나와서 이제 그 다음 세계에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프라우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은 이게 또 B.R. 사카르케에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앞으로 나오는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나서 나오는 사회의 그런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갖다 얘기했어요. 그걸 인류 역사의 그런 흐름을 흐름에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면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그 초기에는 뭐냐면 어떤 사회 체제가 없어서 그냥 무질서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냥 산속에 살고 강옆에 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뭉쳐서 살아가지고 짐승들을 또 방해 저기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 생각도 더 이제 깊어지고 발전되면서 뭉쳐서 우리가 큰 집단을 이루고 살 때 더 안전하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나면서 힘을 가진 자가 머리는 그때는 별로 없어서 힘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최초가 시족사회고 부족사회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회가 주로 힘에 의해서 머리보다는 힘에 의해서 유지된 사회가 왔어요. 우리 인류 역사다 보면 동서양 막론하고 다 비슷해요. 그 시기적으로 좀 다를 뿐이지. 쭉 오다가 그 다음에는 힘에 의해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힘보다는 머리로써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사람이 싸워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돌을 갖다 쏘아 보내가지고 성을 무너뜨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전략가들 제갈공명같이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됐어요. 왕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전략가들이 나오면서 머리로서 그런 힘을 갖다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게 지식인의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과거에 보면 지식인을 보면은 되게 다 종교인들이 그 핵심을 잃었어요. 종교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아이디어들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갖다 종교인은 허수아비, 떡두까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무사사회가 그러한 그런 지성인의 사회, 지식사회, 종교사회가 됐었어요. 그러면 뭐든지 사회를 보면은 사회 초기에는 그 좋은 선기능의 역할을 되면서 사회가 많이 발전되고 좋아요. 그러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침체기가 오게 되면서 역기능이 또 많이 발현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그 과거의 기존 사회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고 어떤 대안을 갈구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회와 반대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것. 그게 설마 정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의 사회에다가 거기에 대한
반대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반대 개념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반대 개념이 정과 반이 투쟁하다가 합을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제한들, 그 대한제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 그 무사사에다가 그 무사사에 나중에 왕들이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이렇게 존경받고 되면서 종교사회가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사회도 성직자들이 처음에 잘해요. 사랑, 강조, 하느님의 개념을 제대로 얘기하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좀 착취하는 계층이 되어버리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많은 착취 계층에 착취당하는 계층들이 거기에 반대되는 것은 가치관을 같은 사회를 꿈꾸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신의 이름 하에서 많은 인간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반대되는 것이 인간 중심이다. 나는 그런 신은 이제 안 받아들이겠다. 인간 중심으로 살고 과학적으로 생각하자. 막 도그마적으로 그냥 믿고 보라는 식으로 했는데 과학적이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학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되니까 항해술이 나오면서 시장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물질이 더 중요되는 거다. 이제 신보다는 물질이 중요하다. 물질이 갖다 중시되는 그런 사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자본주의 시초에는 굉장히 좋은 순기능을 해줘. 왜냐면 분업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서 시장이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그 좋은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하게 되세요. 그런데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자본이 점점 집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본이 집중되면서 착취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막스 같은 사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자본주의에 대한 반으로서 공산주의를 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제대로 성공적인 그 반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결함이 돼 있어요. 물질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제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소위 말하는 그것이 뭐냐면 자본주의는 물질 중심에서 도덕성이 떨어졌어요. 그냥 돈이면 다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도덕성. 그 다음에 빈부 혼자만 하면 최고야.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와 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가치관, 같이 가야 된다. 도덕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진 것이 우리가 그런 사회가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것이 새로 오는 무사사회의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인사회. 그죠? 그래서 질서를 따르고, 보호가 되고 이런 사회. 그래서 그 자본주의에서 무사사회로 가는 기간에 자본주의가 붕괴되면서 무사사회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 많은 그런 단순한 사람들을 그런 혁명에 의해서 피해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붕괴되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사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가 되지 않고 이 사람들 힘으로써 붕괴는 되지만 이 사람들을 갖다 리드한, 그 노동자들을 리드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돼요. 그죠? 그래서 노동자들을 리드한 사람들이 잡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드위프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영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 민중들의 힘을 갖다 리드하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무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회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것은 노동자들이 지금 아주 착취에 아주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아주 취약계층, 젊은 이런 층들이 갖다 그걸 깨게 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인도하는 아까 같은 그런 소위 말하면 사도이프라 도덕적이고 지성적이고 양심 있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을 리더게 돼요. 자기들 그 뒤에는 문화계에서 젊은 사람들 일쪽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로 전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초기에는 또 좋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것이 또 역길이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드프리가 또 나와요. 거기서 각각 해서 나와가지고 빨리 전이시키고 이렇게 되죠. 그게 사회 순환 이론이라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게 순환되어 간다 앞으로부터. 그러면은 프라우트에서 이상적인 생산 체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프라우트의 그 생산 체제는 피라미드형이라고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신자유주의에서 설명은 뭐 엄청나게 다릅니다. 신자유주의는 어떻게든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좀 기업의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차원에서가 얘기가 된 건데, 이 프라우트의 생산 체제는 전 국민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어떻게 생산 체제를 가장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운행할 건가, 이와 같은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 그 경제적인 이론과도 또 같아요. 그 완전 경쟁을 통한 최적 그 생산, 그 다음에 완전 경쟁이 아니고 독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규제해야 되는 정부 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무조건 손 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신자유주의는. 근데 그건 달라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생산체제 피라미드 제일 우의 작은 부분이에요. 다음 부분은 개인 기업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식당, 미장원, 슈퍼마켓, 소망, 개인 서비스업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리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해야 돼요. 여기는 그 조금 하기 때문에 그냥 자본으로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그런 완전 경쟁의 여건이 갖춰진대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하게 하면은 여기서는 경제 논리에도 맞게 완전 경쟁 상에서 나오는 그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작은 사업은 개인 사업을 우리가 권장해야 돼요, 프라우트에서. 근데 이 개인 사업도 좀 잘 돼가지고 좀 규모가 커져야 되면 그때 5인 이상의 종업원을 줘야 되는 거, 주인을 포함해서 그러면 협동작업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협동작업 5인 이상 하라. 몬드라곤도 시작할 때, 신부님이 시작할 때 5명을 데리고 했어요. 예. 그래서 5명 이상이 되면은 그 다음 영역으로 들어가요. 소규모의 협동조합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이와 같은 거지만 규모가 좀 커지는 거. 그죠? 이렇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수가 커질 때, 여기 그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가 고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함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협동작업식으로 체제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지금 국가의 산업의 아주 그 핵심을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쉽게 보면 대규모 소비재 산업들, 온갖 소비재 산업들, 그 다음에 경공업들, 그 다음에 대규모 농업이 들어가요. 여기 개인 작게 하는 농업은 여기에 속고요. 그 다음에 좀 그 마을에서 좀 규모가 좀 커질 경우에는 요 농업, 그 다음에 마을이 아니라 이제 면 단위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규모로 해가지고 우리가 농업을 하면 상당히 또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큰 규모의 농업은 이렇게 큰 규모의 협동조합 체제로 해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취지가 완전 우리가 농협이라는 게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 기능이 전혀 달라버리잖아요. 그죠? 몇 번 수정을 거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협동 영역, 주 협동 영역을 이런 걸로 해야 돼요. 소비자 경험, 그 다음에 소비자 산업, 경공업, 그 다음 대규모 농업. 근데 여기서 이와 같은 그 대규모 협동조합이 성공하려면 그 협동조합을 주돼가지고 하는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에. 그죠?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자본만 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프라우트에서 협동조합은 진정한 의미의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을 같이 공급하는 사람들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자본만 내고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와 같은 거에서 이제 여럿이 이와 같은 대규모 그 협동조합은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운영을 구성원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사회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사회가 그러니까 능력도 있어야 되고, 관리 능력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아는 것이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협동조합의 성공력은 도덕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사회 사람들이 머리만 좋아가지고 잘하는데 자기들 몇 사람도 소수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면 협동조합 오래 못 가요.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도덕성과 관리 능력인데 이 관리 능력들은 갖춰져 있어요. 근데 도덕성이 지금 문제예요.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서 지금 지금 의식 상황에서는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몬드라곤이라는 데도 그 상당히 성공적으로 나가다가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다 그 다국적 기업한테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몬드라곤도 다국적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서는 이 협동조합이 이렇게 큰 규모든지 어떤 중간 규모든지가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것이 도덕성이 갖춰지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프라우트 사회는 새로운 의식 전환이 있고 나서만이 성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와 같은 이제 그걸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소수의 좀 의식이 아주 깨어진 사람들이 어떤 조그만 규모의 모델촌을 갖다 사용해가지고 보여주는 이 정도 해야지. 지금 뭐 프라우트적인 거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신자유주의에서는 공기업들이 다 민영화 해버리지 않습니까?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나머지 공기업들도 뭐냐면 이윤 극대화의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경영하게 하지 않습니까? 코레일이나 기타 등등. 그래서 코레일 같은 것도 보면 그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그 제일 밑에 통일은 없어져 버리고 비일교 우등이 있는데 우등이 고속버스에 우등하고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취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공연이라 이거는 국가가 소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 국가가 소유하고 허대 경영은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낙하산식으로 해서 국가 옛날에 근무했던 사람들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리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기적인 또 생각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국가가 소유해가지고 민영화하지 않되 관리는 독립적인 기관한테 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옛날에 이상적인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부정부패가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도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큰 것이 되려면 관리하는 그 위에 관리자들이 도덕성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큰 공영이 뭐냐면 큰 자원을 다루는 거죠. 자원, 에너지, 그 다음에 교통, 통신, 중화, 항만,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공기업이 정확히 했던 거. 그래서 이 공기업의 운영 원리가 이제 소유는 국가들이 경영 독립을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서 비용 보전적인 가격 책정이에요. 수익 극대가 아니에요. 수익 극대화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가장 모든 기업의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인플레가 되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를 보존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해가지고 가격을 책정해야 돼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손해도 안 되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부담을 갖지 않되 여기서 이윤을 남길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냥 서비스예요. 국가가 그 외에는 다른 그 중소규모의 기업이라든지 일반 사는 사람들의 그 편의와 생산의 그 효율성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이런 식으로 돼야 돼, 가격 결정이. 그래서 이윤 목적 경영을 지향해야 돼. 그죠? 근데 지금 신자유에서는 거꾸로 나가고, 근데 기존에 이제 공기업이 안 된 것도 정부 논리가 신자유주의 그런 영향 때문에 나는 또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또 대부분 의사결정이 들어가 보니까 알게 모르게 생각이 그냥 이윤각대로 다 들어가는 거야. 공기업도 그렇게 막 푸시했잖아요. 정부에서.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지향해야 돼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 가치가 다른 분야에서 가치가 낮아지고 안정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이상적인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